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감정평가사, 오늘 자,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 이제 입문 과정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1년 동안, 여러분 내년에 이제 합격하실 때까지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같이 공부할, 자, 양기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1차 과목에 우리가 이제 영어 빼고, 1교시 때 이제 민법, 그죠? 그 다음에 경제학, 그 다음에 부동산 원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험을 치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 감정평가 관계법규, 요 과목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같이 이제 회계학, 이렇게 시험을 보겠죠. 근데 우리가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꽈락 없이 이렇게 하셔야 1차를 합격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이제 이 과목의 역할이 우리 정 선생님 회계학, 우리 이제 햇성가이죠. 정 선생님 이제 열심히 잘 가르치시겠지만 그 회계학이 보통 일반적으로 점수가 많이 못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꽈락도 평균적으로 50%가 막 꽈락 나오고 하는 과목이 이제 회계학인데, 경제학도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 과목 평균 60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계학이나 경제학에서 좀 모자란 점수를 우리가 좀 꿔줘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 여기서 한 80점 정도는 나오셔야지 이제 다른 데다가 필요한 과목에다 꽂아서 우리가 이제 1차를 수월하게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한 80점 정도 이상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점 맞으려고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100점을 맞으려면은 이게 공부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 이제 책들을 보면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서가 막 100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 준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0페이지의 내용을 다 공부하시려면, 이게 100점 맞으려면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 하셔도 10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이게 최대한 이제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킬러 문항들 이런 것들은 그냥 배제하시고, 그래서 한 80에서 85점 정도 맞을 만큼의 내용을 서술해서 한 600페이지 정도 제 교재는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것만 하셔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 자,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욕 나오죠? 예. 헉입니다. 헉. 예.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출제 분야가 총 9개의 법이 나와요. 9개의 법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게 1번부터 13번까지 1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지에서는요, 평균 보통, 그 다음에 요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4, 15, 16번 문제가 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요게 3번째로 시험지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건축법. 이렇게 이제 시험지에는 요 순서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도 역시 감정평가사법 3문제 나오고요. 국유재산법은 4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게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요 법 중에서 요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법이에요. 지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 7번째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게 지적법,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요, 지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이 4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4문제씩. 그 다음에 8번째로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게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가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요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실제 시험에. 이 마지막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작은 내용은 아닌데요. 여기서 딸랑 한 문제 납니다. 그렇다고 이거 한 문제 나온다고 안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나올 만한 데서 나옵니다. 나올 만한 데서. 그래서 그거 나올 만한 데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게 제 역할이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공부를 하실 때는 교재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법, 요거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규제에 관한 얘기예요. 규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토지 줄이면 뭡니까? 국토죠. 전국의 토지를요 막 이용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뭐하라, 이용해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이용되니까 막 사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게 뭐가 됩니까? 규제예요. 규제. 그 다음에 이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도시가 오래되다 보면 낡고, 그쵸? 노후화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낡은 것들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인데요. 그때 그 정비와 관련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사실은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내용 중에서 요것을 따로 뗀 거예요. 뗀 겁니다. 그래서 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이제 보통 정비법이라고 할 겁니다. 요 정비법은 국토계획법의 새끼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막 정비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정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규제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건축은 땅에다가 짓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땅에다가 짓는데 그 땅에 대한 계획이 잡혔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막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땅에다가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절차에 하고, 그 다음에 허가 등을 받아라, 이러한 절차, 이런 규제에 관해서 정한 법이 건축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 정비법, 건축법은 우리가 규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정평가업을 하실 때 우리가 평가를 할 때요, 일단 물건을 평가를 할 때 규제가 많은 물건하고 규제가 적은 물건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높겠습니까? 규제가 많은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법을 먼저 규제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가격공시법이고요. 국유재산법, 요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얘기예요. 감정평가.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요 감정평가법이 한 몸이었어요. 하나의 법이었다가 이게 나눠진 겁니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눠지면서 여기 세 문제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들은 이제 과세라든지 또는 뭐 수용 등을 할 때, 보상을 할 때 이게 이 부동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세금을 매길 때라든지.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인데, 이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려면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들의 업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감정평가 관련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 우리 누구죠?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권리하고 의무, 이런 것들이 규정된 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사유재산도 있지만 국가 소유의 재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재산을 감정평가를 들어갈 때 이게 대충 이 국유재산이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감정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유재산법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이 과목에 또 국유재산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한 법률, 요건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지적법, 측량법, 수로조사법 이렇게 법이 따로 있다가 이걸 다시 합쳤다가 그 측량, 수로조사에 관한 내용들은 따로 떼고, 그래서 지금 측량하고요, 지적,
요 두 개의 내용을 갖고 있는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이에요. 말도 길죠? 예.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 이러는데 요 법에서 측량에 관한 얘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요 지적에 관한 내용만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요 세 개가 무엇에 관한 법이냐면요. 공시에 관한 법이에요. 공시. 그 공시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알릴 때 공시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공부의 기록.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공시는 알리는 건데 어떻게 알리냐면 말로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적어두는 게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적어두면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공시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 공부에다가 기록을 할 때요, 그 공부의 이름이 등기부라고 하면 그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공부의 이름이 등기부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등록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건데, 공부에 기록하는 건데, 등기부라면 등기부에 쓰는 건 등기라고 표현하고, 등기부가 아닌 데다 쓰는 건 다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토지대장이 있다, 그 다음에 특허 원부가 있다, 이런 장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쓰는 건 다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 공부,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 여기다가 등록한다는 게 한자로 적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요것에 관한 법이 지적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을,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나 권리들을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거 정한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요것도 등록이에요. 등록. 그래서 동산 등기부, 채권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동산 등기, 동산 담보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등기부에, 채권 담보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채권 담보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동산 채권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특허권, 이런 저작권 이런 것도 공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각 법에서 정한, 특법이라든지 각종 법에서 정한 그 공부가 있어요. 그럼 특허라면 특허 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특허 원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등기 등록하냐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담보 잡으려고. 그래서 담보를 잡은데 이게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그 담보권은 등기나 그 다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 대장 이런 게다 쓰는 것은 등록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등기부에다 쓰는 것은 등기. 그래서 뭘 한다? 공시를 한다. 이 공시된 것을 보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평가를 할 때 일단 페이퍼상으로, 서류상으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으로 공시가 됐는지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도 볼 줄 아셔야 되고, 대장도 볼 줄 아셔야 되고, 동산 채권 담보 등기부도 보실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9개의 법률이 한 과목에 들어간 것은 우리 자격시험에서 별로 없어요. 근데 헛소리가 나오는데, 욕 나오는 지금 과목이긴 한데, 이게 하나하나 이게 뜯어보면 이게 감정평가에 진짜 다 필요한 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목 이름이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렇게 돼요. 관계법규.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감정평가사들도 있고 하지만 되게 이런 거 얘기해 보면은 다 필요하다 그럽니다. 다 필요하다. 예. 자, 필요한 이 과목을 이제 1차 시험에서 우리가 60점 이상, 그 다음에 역할은 8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자, 오늘 이제 입문과정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특히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바로 시작을 하시면 몸이 탈이 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워밍업을 하잖아요. 워밍업. 그래서 약간 좀 데운 다음에 보는 게임에 들어가야지 몸이 안 다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시면 아주 예쁜 강아지가 있단 말이야. 진짜 예뻐. 아주 리트리버 새끼 강아지 있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이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고 두꺼운 천으로 쌓아두고 거기다 손 집어넣어서 만져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놀래죠? 막, 와, 움직여! 막 그러잖아요. 뭐 꿍얼거려. 두려워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개의 법, 우리가 관계법규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요, 심리적으로 엄청 부담이 됩니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예, 근데 이걸 미리 입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대충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거 공부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본 게임 들어가실 때 조금 덜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평가사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시험이면 여러분들 도전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니까 합격을 하시면 가치가 있는 거죠. 1년에 뭐 200명밖에 안 뽑는 자격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늘 입문 과정 요걸 좀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전체적인 이 법이 요러한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감만 좀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시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계획 및. 자, 말을 뜯어볼게요. 법은요,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그래서 보시면 무엇을요? 국토를,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 국토를 뭘 짠다는 거예요?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전국의 토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뭐 한다? 이용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용해야 되니까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획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헌법 23조입니다. 헌법 23조에 뭐라고 되면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돼요. 근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 23조 2항에 가면요,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 사유 재산일지라도 규제가 가할 수 있다고요. 뭘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가 뭡니까? 다 같이 잘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만 잘 살면 안 된다.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공공복리. 그래서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헌법 23조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다 규제예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규제가 받는 거. 이걸 계획 규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는 데서도 제한이 있으니까 이용 규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규제가 들어가고 계획 짜는데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요, 이 전국에 있는 땅들이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이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도시는 계획대로 이용했어요. 도시는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 토지들이 이용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가 아닌 지역, 시골 지역은요, 그런 근거법이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막 시골에 가시면은 주택가 옆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고 논 옆에 공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개발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난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도시만 계획을 짤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계획을 짜자. 그래서 법 이름이 뭡니까? 국토죠, 국토. 도시계획이 아니라 국토. 그러니까 도시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구역을 얘기하면 우리가 시, 그 다음에 군, 이런데, 그래서 도시나 군 단위로 해서 모든 전국의 토지를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자. 그래서 요거에 관한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계획이 이제 80% 내용이 되는데요. 계획을 짜는데 이제 계획의 단계가 있는 거라고. 국토를 계획을 짤 때 먼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이 국가계획에 따라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고요.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관할에 걸쳐 있으면 광역 도시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성남시 이게 걸쳐 있는 계획을 짠다.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 여러분들 도시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요 시는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도 시고, 그 다음에 일반시도 시인 거예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이게 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군, 양평군, 그죠? 뭐 함안군 이런 식으로 군별로 계획을 짭니다. 그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때 도시면 여러분들 시로 끝나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는데 도시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게 제주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자치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게 하나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그 안에 또 제주시,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서귀포시 있다고요. 그럼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이게 자치시가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못 짜요. 자치권이 있어야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요때 도시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그냥 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포함한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군별로 계획을 짭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러면 위에 국가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요것들은 일단 발전 방향입니다.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요, 두 가지 계획으로 나뉘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두 개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현실 명칭은 서울특별시가 요 계획을 짠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그래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성남시가 이 계획을 짠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그래요. 양평군이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양평군 군계획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이름이 도시계획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무슨 군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의 규정을 할 때는 시하고 도시하고 군을 통칭해서 부려야 되니까 합쳐서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눕니다.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이요. 자, 그럼 이 도시군 계획이 아까 어떻게 나눈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느낌이 어떠십니까? 기본. 그러니까 일정한 지침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지침만 세우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예요. 지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을 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재산이 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관리계획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뭘 정하느냐.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뭘 정하는 거냐면요. 용도지역을 정하고,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이런 것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구역. 자, 구역 이름이 많네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것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 이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지금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으셨던 구역은 요걸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는데 좀 더 특별한 지구는 조금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가 토지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 입체적인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이 구역에서는 건물을 질 때도 건물은 다 뭐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빨간 지붕을 해야 되고 뭐 벽돌 색은 빨간 벽돌 이런 것까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특별한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구역에 시행을 할지 어떻게 일을 할지를 계획을 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의 일종이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것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구역이네. 어쨌든 구역. 그 다음에 요 6, 7, 8번이 있죠. 요게 이제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내년 36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보실 때, 올해는 이게 지금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개정은 됐고요. 개정은 됐고, 그 다음에 시행일자가 8월 7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신설된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다 구역이에요. 구역.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자, 이런 것들은 왜 신설했냐면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완화.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좀 풀어달라. 왜? 경제를 더 활성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이제 계획대로, 그 다음에 토지가 더 잘 개발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 지역이 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지금 신설돼가지고 입에 잘 붙지는 않아요. 집에 잘 붙지는 않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꼭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정하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뭘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런 것을 정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게 있는데요. 기반 시설.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기반되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에 관한 계획을 짜는 것도 기반 시설 어떻게 설치할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정비 사업은 있었는데 노후화돼서 다시 만드는 거, 정비하는 거, 이게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건데 이게 요거는 특별히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우리 아까 시험 과목에 있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법하고 요 법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우리 국토개발 유형한 법률의 새끼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절차는 우리 시험 과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정해졌으면 이 토지의 계획이 정해졌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지구, 이런 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위 제한이 있는가? 개발 행위 등을 하려면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어떠한 개발 행위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국토계획법 흐름이에요. 자, 이거 쭉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건 얘기를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전국의 모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을 이용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토지 이용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도 이런 것들에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 제한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 지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면 이게 중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농림지역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우리 모든 토지는, 전국의 토지는 도시지역 아니면 농림지역 아니면 농림지역, 관리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을 나눴어요. 근데 이 용도지역하고는 좀 부족해. 그럼 용도지역에 정했는데 그것을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풀어주는 거, 완화하기 위해서 또 거기다 덧붙이는 것을 용도지구 그럽니다. 용도지구. 덧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구,
자, 농림지역이라고 할게요.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둔 겁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사 짓는데 거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람을 사는 데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칠학지구 이렇게 해서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조금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를 정하는데 그 지구가 거기가 조금 이게 재난이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지구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취락지구이면서 방제지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돼서 겹쳐서 지구는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순서를 보세요. 뭘 정했죠? 용도지역을 정하고 거기다가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뭘 덧붙이고 용도지구를 덧붙이고 거기다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정한 데다가 더 붙이는 거죠. 더. 그래서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 완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용도구역 그럽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뭐 우리가 도시 팽창을 막다든지 무질서한 팽창을 막는다든지 또는 국방상 필요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덧붙이는 게 구역이에요. 구역. 그래서 이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게 용도 구역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중복될 수 있다. 자, 그럼 보시면 용도지역, 우리 아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데 밀집되어 있는데 인구라든지 산업이 밀집된 있는 지역을 도시지역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은 농업이나 산림 이런 것들을 보존하거나 또는 농림업을 농사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지역을 농림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럼 농림지역은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되는데 그 농림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공장 폐수가 나오면 농사가 망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농림업을 진흥시켜서 정해놓은 지역을 우리가 농림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한 지역에 뭐 문화재라든지 또는 명승고죠 이런 데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이게 이 도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게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이 있기 전에는요 이게 자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도시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농림지역 그 다음에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지역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공무원이요 이게 이제 지형도라고 하는데 사실 관내 지도를 대고 이렇게 선 긋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도시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여기는 자연구역 이렇게 선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8, 90년대 이게 도시지역인데 처음에는 시내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시내가 여기 있었는데요. 자꾸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 소득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내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도시가 자꾸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종전에는 우리가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관내에 이쪽에서는 계속 농사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명목상만 도시지역이지 실제로 여기가 농사 짓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게 팽창하다 보면 여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빌라도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장도 짓고 음식점도 짓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적이니까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요 선 건너 갑동인의 땅은 같이 농사 짓고 있던 땅인데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넘어가 침범을 해. 충돌이 있어요. 접경지역에서 자꾸 왜 도시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확 이 선에 의해서 바로 앞에 땅은 농림지역이고 바로 여기는 도시지역. 이게 확 바뀌니까 완충지역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개념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완충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완충지역으로서 뭘 만들냐면 관리지역을 만드는데 이것을 계획관리지역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차하면요. 여차하면 일단 지금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차하면 이 도시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을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완충지역으로 있는 게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 여러분들 용어들은 이제 말뜻을 의미하시면 돼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쓸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이게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사라고 하는 건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농림지역인데 요 생산, 농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겉에서 싸고 있는 지역이 완충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코어에 해당하는 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고 요것에 대한 완충지역으로서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련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관련된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관련된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 수로 나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은 또 네 수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 도시 내에서도 사람이 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쉼터 이런 게 있어요. 녹지지역. 그래서 주상공로 이렇게들 많이 외우십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네 수를 나눈다. 자, 처음에는 말이 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딱 보면 이게 주거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상업지역이고요. 우리가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자, 이런 데가 다 녹지지역인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데가 다 녹지지역. 도시 내에서도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개로 나눈다. 자, 이런 지역을 나누는 것을 뭘로 정한다고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런 지역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의 기능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또 덧붙이는 게 용도지구. 그래서 쭉 지구들이 나와요. 뭐 지금 이거 외우고 그럴 필요 없고요. 뭐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 방화지구, 화재 막으려고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뭐 국가유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가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 취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개발진흥지구라는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자,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자, 지구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입체복합구역. 자, 이런 구역들을 또 정합니다. 무엇으로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죠. 기반.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도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되고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게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뭐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면허시설, 자, 이런 것들이 교통시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느낌만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우리가 쉬는 데도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지라고 하는 것은 빈 땅이라는 빈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터. 그래서 공공공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쓰는 공터, 이런 공공공지 이런 거. 그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공급하는 거예요. 주는 거, 유통 업무 시설, 수도 공급되죠. 전기도 들어와야 되겠죠.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 가스도 공급되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기를 공급한다고 해요. 열 공급. 방송도 제공해 주는 거죠. 전파가 오는 겁니다. 통신, 공동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열 공급 배관 이런 것들을요. 근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터널이에요. 그걸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도시를 만들고 하려면 이 공동구를 설치해요. 그래서 땅 밑에다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에다가 그 뭐 가스관도 같이 넣고 통신 시설도 같이 넣고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넣는 것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우리 시장에서도 시장은 우리에게 뭐 먹을 거, 입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설이라고? 유통 공급 시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 다음에 유, 저장, 송유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유통 공급 시설 이렇게 불러요. 기반 시설 중에서.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연구시설, 연구, 체육, 연구,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공복지시설, 그 다음에 공공지역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지시설, 하천, 유수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뭐 저수지, 방화시설, 방풍, 방수 이런 것들을 방지시설 그러고요. 보건위생시설 그러면요. 죽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장사, 그 다음에 도축하는 거요.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보건위생시설. 우리가 이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그러면 하수도, 수거 남은 것들 하수도,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이용 시설. 이거 빗물도 내렸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빗물 저장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환경 기초 시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도시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그 기반 시설 중에서요.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요. 기반 시설인데 뭘로 정한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 시설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 좀 익혀두시고.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를 단위로 해서 정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명칭만 한번 봐두시고요. 자,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데가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자, 먼저 도시지역. 자, 요렇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하고, 자,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하고, 자, 농림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하는데, 여기는 조금, 그래.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계획관리지역 해서 관리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리지역. 자, 이렇게 나누고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를 용도지역을 4개로 나누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좀 살더라. 그럼 여기를 취락지구에서 각종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강이 흐르는데 이게 좀 물이 넘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방제지구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지역 위에다가 지구를 또 덧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여기는 좀 경관도 좋고 하는데 개발하는데 이쪽의 집들은 조금 지붕도 색깔을 좀 통일하고 건물도 일정한 모양으로 같이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도시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이 처음에 국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다. 자, 됐죠?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이 계획에 따라 이 토지 이용은 규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용에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은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되고,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한번 33회 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국토개임이 일어난 법령상 기반시설, 우리 아까 기반시설 기억나시죠?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연구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것 같아.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이거는 공급하는 거라 했죠? 여러분들, 유통공급시설 기억나세요? 유통, 공급해주는 거, 뭐, 상수도, 전기, 그쵸? 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그 다음에 통신, 전파 이런 것도 다, 방송통신시설 이런 것도 다 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케이. 정답은 4번. 청소년수련시설도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간만 한번 잡으세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법들도 같이 한번 전체적인 한번 윤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